본 영상은 어제보다 멍청해지기 전에 저자 필립 길버트 해머튼, 온김 박정민, 출판사 필로틱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얕게 배우다 깊이를 잃은 사람에게. 한때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네. 그는 요리라는 예술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했지. 하나는 서로 다른 재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열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이라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요리와 교육이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네. 이를 깊이 생각해보니 지성을 기르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통찰이 떠오르더군. 그 요리사의 대표 음식 중 하나가 가토 드 푸아였네. 한 입 먹으면 독특한 풍미가 입안을 감쌌지. 닭 간이 주재료였지만 파슬리 같은 부재료도 중요했네. 그는 파슬리를 조금만 과하게 넣어도 음식의 맛이 망가진다고 말했지. 다음 날 일부러 파슬리를 조금 더 넣어 그 차이를 보여주더군. 원래 풍부한 맛은 사라지고 씁쓸하고 역한 맛만 남았네. 이를 보며 나는 요리 재료와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네. 새로운 지식이 더해질 때마다 우리의 정신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일세.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네. 지식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가는 실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지. 우리의 존재가 많이 아는 것과 적게 아는 것의 균형으로 결정되기도 하니 말일세. 하지만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네. 옛 귀족들은 한 분야를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을 경계했다네. 그들은 지나친 지식이 자신들의 품위를 떨어뜨릴까 걱정했지. 직업 세계에서도 많은 이들이 과도한 지식이 자신의 정체성을 흐릴까 불안해하지 않던가. 단순히 시간 낭비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부를 할 때마다 자신의 지성이 변질될까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네. 한 영국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는 자신만의 사상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문체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로크의 철학책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글쓰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네. 글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고 읽는 이들도 어색함을 느끼게 되었지. 결국 그가 지녔던 고유한 문학적 매력은 사라지고 말았네. 미술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 지질학에 심취한 어느 풍경화가의 그림은 점차 지질학 교과서의 사파처럼 변해갔네. 또 다른 화가는 종교적 성향이 지나치게 깊어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었고 말이야. 이러한 사례들은 지나친 지식이 어떻게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해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네.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통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야. 과도한 지식이 오히려 우리의 행동력을 떨어뜨릴 때도 있지. 배워야 할 지식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도 쉽지 않네.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가 라는 기준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이 역시 완벽한 잣대는 아니야. 때로는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분야에만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말일세. 새로운 지식은 우리 정신의 새로운 재료가 된다네. 그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사용법에 달려있지.
적절한 수준의 무지는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해 줄 수 있다네. 자연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기 위해 좁음과 제한이라는 틀을 준 것은 아닐까? 마치 우리가 별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 말일세. 어쩌면 우리의 집중력이란 바로 이러한 제약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 물론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예를 들어 프란츠 뱁케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네. 그는 수학사와 언어학, 고전교육과 현대어에 정통했지. 하지만 그의 학문적 동력은 특정한 흥미와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었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이지. 괴테는 사유하기 전에 많은 대상을 눈앞에 펼쳐놓아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이는 아무 지식이나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네. 나와 맞지 않는 배움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히브리 속담처럼 낙타가 뿔을 얻으려다 귀까지 잃은 꼴이 될 수 있으니 쓸모없는 지식에 매달리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기심은 간직하되 신중하게 골라 배우는 것이네. 내 몫이 될 만한 지식을 골라 정신의 풍미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자네가 권하는 학문도 나는 깊이 생각한 뒤에 시작해보려 하네. 그래야만 그 배움이 내 정신 속에서 파슬리 잎처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테니 말일세. 우물을 하나만 팔지 여러 개 팔지 모르겠는 사람에게. 자네도 느끼겠지만 이젠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배울 것이 많아 한두 가지만 배우겠다고 마음먹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네. 지금 자네가 배우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늘 손주를 응원하던 할아버지마저 깜짝 놀라실 것 같구먼. 자네 할아버지는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 높은 교양을 갖춘 신사였지. 무엇보다 그분은 라틴어에 정통하셨네. 그리스어는 읽기에 편치 않다며 대학 이후로 접어두셨지만 라틴어만큼은 매일 고전을 펼쳐 갈고 닦으셨지. 그분을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 참 학식 깊은 신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 한 언어를 깊이 파고들어 얻은 교양과 감흥이 12언어를 겉핥기식으로 맛본 이들이 얻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었을 것이야. 한 세대만 지나도 지적 훈련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는가? 현대인의 학습 목록을 보게나 영어,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수학, 화학, 광물학에 음악, 회화, 사진까지 더해진다네. 어느 하나만 해도 평생을 바치기에 충분한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려 하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익히기 어렵지 않겠나. 자네 할아버지께서는 현대 지식을 모르는 시골 신사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더 깊은 지혜를 갖추고 계셨다네. 그분은 시간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며 조바심을 내지 않으셨지. 매일매일 읽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천천히 교양을 쌓아가셨네. 그렇게 느긋하게 교양을 축적해 나가셨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결핍감이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불만 따위와는 무관하셨지. 더구나 당대에 뛰어난 라틴어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학식의 우월감도 누리셨네. 서재에 앉아 고전을 펼치실 때면 번역본 따위는 필요치 않으셨으니 마치 옛 고전의 세계로
곧바로 들어설 수 있는 특권을 지니신 셈이었네. 바로 이런 즉시 입장할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한 우물을 깊이 판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겠나. 여러 분야를 겉핥기식으로만 배우면 기초가 흔들리거나 언어 장벽에 막혀 늘 대기실에서 맴돌 위험이 크지. 자네처럼 다양한 교양을 이미 갖춘 사람이라 해도 어느 한 분야를 잠시 멀리 했다가는 1년쯤 지나면 그 문이 다시 닫혀버리고 말아. 마치 각각의 지식의 방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규칙이 새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공부하며 모든 것을 동시에 유지하기는 어렵다네. 사람의 관심이나 필요에 따라 어느 한두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소홀해지기 쉽고 그것을 다시 쓰려면 처음부터 재구성해야 하거든. 흔히 녹이 슬었다고들 하는데 사실 녹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 해체에 가깝네. 녹슨 금속은 갈아내거나 보관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식은 핵심 요소들이 아예 사라져버려 다시 쓰려면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하지.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마는 법일세. 그래서 나온 말이 습관적으로 쓰는 지식만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라는 격언일세. 농부가 밭 구석구석을 가꾸듯 애정을 쏟는 삶이야말로 적어도 학습에 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네. 요즘 교육은 여러 분야를 겉핥기로 맛보게 하는 데만 치중할 뿐 한 분야에 깊이 몰입하도록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네. 마치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를 때 훨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한 어느 영국 부자의 생각처럼 말일세. 요즘 부모들은 한 가지만 선택하자니 혹시 잘못 고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떨치기 어려워하네. 예전처럼 인류의 지식이 적었다면 이런 걱정도 덜했겠지만 이제는 지식의 유산이 너무 많아져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조차 막막해. 옛사람들은 배울 것이 적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머리를 가졌으면서도 학습해야 할 것이 몇 배나 더 많아졌네. 그들은 제대로 배웠고 우리는 배우려 애쓸 뿐이지.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스치듯 지나가기엔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은가. 자네도 어느 시점에서는 한두 길을 택해 깊이 몰두해보게. 이처럼 과부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낙원은 바로 그 한두 분야에서 누리는 깊이일 테니까. 얕은 성취 20개보다는 하나에서 맺는 풍성한 결실이 훨씬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일세. 완벽한 교육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품은 사람에게 학사 학위를 가진 어떤 이가 저명한 화가를 두고 교육을 반만 받은 사람이라 했을 때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마치 풀어야 할 숙제처럼 계속 떠올랐지. 이제 완성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네. 교육을 반만 받았다 혹은 완전히 받았다라고 분수처럼 나눌 수 있을까? 이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기는 점수표 같은 느낌을 주지 않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교육의 가치는 시험 점수나 성취 목록 같은 수치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청소년기에는 완전한 교육이 존재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네. 하지만 우리처럼 다양한 경험을 한 성인이라면
누구도 완전한 교육을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오히려 타고난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재능을 전부 교육으로 꽃피우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네. 현대사회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네.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여러 분야를 다루는 만능 아마추어에 그쳤을 것일세. 그의 시대에도 모든 재능을 완전히 꽃피우지 못했는데 오늘날은 더욱 어렵지 않겠나? 실제로 다빈치가 미술에만 전념했다면 더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는 공학과 과학에도 관심을 두었고 매번 붓을 다시 들 때마다 오래 뜸들였다고 하네.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쓰이는 맥락이 워낙 달라서 어떤 의미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해. 자네가 말하는 교육은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능력의 개발을 뜻하는가? 만약 전자라면 반만 교육받은 사람은 필요한 지식을 절반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뜻하겠지. 그러면 필요한 지식의 목록은 누가 정하는가? 이 기준이 자의적이라면 완전한 교육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빈치의 천재성이 아닐세. 자기 분야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면서도 다른 분야에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귀를 지니는 것이지. 한 분야에 깊이 매료되어 있으면서도 타인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겠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거나 한 우물만 파야 할 필요는 없다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다른 이의 지혜를 빌릴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네. 허울뿐인 교양이 아닌 진짜 공부를 선택한 사람에게 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네. 지적 탐구를 방해하는 온갖 사회적 영향력 속에서도 일상을 이어가려면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지. 이런 균형 잡기는 성숙한 나이에도 어려운 과제이며 젊은 시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네. 사회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세. 사회는 실제보다 겉모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네. 마치 금박을 얇게 입힌 장식품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속은 빈약하지. 실체, 즉 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넓은 표면을 능숙하게 덮어 씌우는 도금 기술이지. 세련된 사교계의 교양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네. 사회는 구성원에게 문학과 예술 걸작들을 알고 감상하는 척하라고 요구한다네. 사회에 떠밀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지식을 지녔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 그들이 직접 마음을 터놓기 전까지는 말일세. 세련된 교육이라 불리는 것을 한번 보게나. 사회는 많은 것을 겉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정작 아는 것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은 용납하지 않는다네. 그렇다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여성은 음악적 재능과 상관없이 피아노를 배웠다고 말해야 하고 남성은 라틴어를 아는 척 해야만 해. 이런 거칠의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인가? 진짜 지식이나 재주가 가진 가치를 떨어뜨리고 참된 성취를 향한 열정을 쉽게 만든다네. 내가 아는 이 중에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이 있네. 오늘날 제대로 된 라틴어 실력을 갖춘 이는 매우 드문데도 사교계에서는 그의 학식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지. 누구나 다 라틴어를 안다고 떠들어대니 진정한 학자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진 탓이네. 나는 이러한 지식 흉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 이런 흉내라도 내는 덕분에 우리가 완전한 무지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최소한의 빛을 얻었지 않았겠나.
마치 도금이 순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짜 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일세. 하지만 허세로 가득 찬 사회는 지적인 사람에게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지. 굳은 의지로 자신의 탐구에 몰두하더라도 사회적 성공을 위해 허세로 만들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회의감이 들기 마련이야. 지적 탐구에 몰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련된 사교계의 요구를 완벽히 따르지 못한다네. 사회가 진짜로 중요시하는 일은 절반의 노력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토록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지. 지금 자네가 딱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 당구나 사냥 실력도 예전만 못하고 승마도 서툴러 풋내기 늙은이가 된 기분이야. 그 대가로 얻은 건 유럽에서 고작 6명만 이해할 문학과 곧 시대에 뒤처지고 잊혀질 과학적 전문성뿐이라니 라는 한탄이 앞설 수밖에 없네. 실로 세련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높은 지적 성취보다 오락의 기술이 더 유용하다네. 훌륭한 사격 실력, 뛰어난 승마 실력, 탁월한 당구 실력이 젊은 신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물론 이 기술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네. 훌륭한 기수는 존경할 만하고 당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게임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일부 젊은 신사들처럼 이런 기술들을 연마하려면 그들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네. 하루 9시간을 진지한 학문에 바친다면 과연 기술을 연마할 여유가 있겠는가? 지금 당장 쓸모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네가 무엇을 공부하든 누군가는 그것을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말할 것이네. 이런 말에 흔들린다면 결국 모든 학문을 하나씩 포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는 텅 빈 무지만 남을 것이네. 언어부터 한번 생각해보세. 실용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을 쓸데없다고 치부해왔지. 그렇다면 의사나 변호사, 예술가나 가게 주인에게 있어 고등수학의 유용성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예로부터 진지한 학문으로 여겨져 온 것들조차 이렇듯 무용하다고 간주되는 형편이니 교양범주에 드는 다른 공부들은 더 쓸모없는 일이라고 비난받기 쉽네. 그림 공부를 해봤자 어설픈 스케치밖에 못 그리는데 왜 하는가? 아마추어 수준으로밖에 연주하지 못한다면 1000시간을 들여 음악을 공부한들 얻는 게 무엇인가? 외국어를 조금 배운다 한들 식당에서 주문하는 말 몇 마디 익히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은가? 본업도 아닌데 동물이나 식물을 연구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양을 얻기 위해 공부하네. 지성과 정신의 도구를 확장하고 갈고 닦기 위함이지. 이것이 학문의 본래 목적일세. 더욱이 인간의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법이라 우리가 한 공부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미리 알기 어렵네. 겉보기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의 지식조차 뜻밖의 방식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 예를 들어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에게 고대사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네. 여기에는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다네. 고대사에 대한 이해는 특정 장소가 지닌 인간적 흔적을 깊이 느끼도록 도와주지. 같은 풍경이라도 과거의 영웅이나 사상가들이 살았던 무대이거나 역사적 사건이 펼쳐진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의 눈에는 그 풍경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네. 결국 풍경어에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장소에 깃든 사람의 감흥이니 말일세. 일부 해외 평론가들은 영국 풍경 화가들이 식물학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본질과 무관한 호기심 정도로 치부하며 비판하곤 하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식물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화가는 식물의 형태와 생육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심도 더욱 깊어지지 않겠나? 이는 그림을 그리는 열정을 키울 뿐만 아니라 권태나 반복에 쉽게 지치는 일도 훨씬 줄여줄 것일세. 더욱이 정확한 식물 형태를 기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말일세. 음악은 언뜻 보기에 다른 예술 활동과 무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감정과 창작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네. 음악가가 되려면 소리의 선멸임을 지혜롭게 조절하고 언제 경쾌하게 달려야 하며 언제 장엄하게 느려져야 하는지를 터득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 한 흐름을 유지하며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는 법도 배워야 하네. 이러한 감각이 몸에 배면 미술이나 문학, 연설 등 다른 예술에서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지. 음악가로서 박자 감각과 조화로운 흐름을 익힌 사람은 결국 모든 예술에 두루 통하는 안목과 판단력을 갖추게 되는 법일세. 간접적으로 얻은 배움이 얼마나 유용한지 더욱 깊이 와닿네. 어떤 지식이 작가에게 나중에 꼭 필요해질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아무리 독창적인 작품이라도 그 영감은 결국 다른 곳에서 얻어온 것이네. 책을 읽다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무심코 읽은 한 문장이 반짝이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네. 시인처럼 감정과 상상력을 주로 다루거나 소설가처럼 역사 자료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야라도 실제로 그들의 글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스콧의 작품에서 옛 기록과 역사 검증을 모두 제외한다면 그의 대표작 상당수는 아예 쓰여지지 못했을 거야. 골드스미스가 기이한 방랑과 이곳저곳에 쌓은 엉뚱한 지식을 모조리 잊었다면 그 유명한 여행자는 존재할 수 없었겠지. 웨이크필드의 목사도 반쪽짜리가 됐을 테고 말일세. 바이런이 고전교육과 해외여행에서 얻은 체험이 없었다면 차일드 헤럴드의 순례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네. 중세부터 근대까지 북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수많은 문학작품에 두루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윌리엄 모리스 역시 지상의 낙원 같은 역작을 구상하거나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네. 이탈리아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네. 하지만 로스코의 명성이 처음부터 이탈리아 문학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보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 그가 처음부터 로렌초와 레오 10세의 전기를 쓸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 그저 이탈리아어에 매료되어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피렌체 최고의 가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두 인물의 전기를 집필하게 됐을 뿐이지. 학문을 통해 우연히 빠져든 주제가 인생 최고의 업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시는 없을 것이네. 어떤 공부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말게. 그 배움이 문학을 하려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토양이 되고 창작의 동력이 될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으니까. 진정한 학문은 언제 어디서든 창작과 지적 성장의 뿌리가 되어주지 않던가. 설령 그 길이 멀고 돌아가는 듯 보여도 그 끝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나는 믿네.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에게. 아마추어 활동이 시간 낭비일까 걱정하는 마음에 나도 공감하네. 하지만 아마추어의 공부와 진지한 학문을 구분짓는 기준에는 모순이 있다네. 예를 들어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마추어로 불리지만 서툴게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이는 사회적 편견이 만든 이중잣대라 할 수 있네. 실상 우리 대부분은 전공 분야에서조차 완벽한 전문가가 되기 어렵다네.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해도 아마추어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창작하며 살아가네. 우리가 가진 고전어 지식이 음악을 취미로 하는 수준보다 더 뛰어나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결국 우리 모두는 완벽에 이르지 못한 채 어느 지점에서 만족해야 하는 교양인이자 아마추어라 할 수 있겠네. 어느 날 누군가 나폴레옹 1세에게 황태자에게 음악가 기질이 있냐고 묻자 황제는 딜레탕트 기질을 부추기고 싶지 않다. 내 아들을 코부르크 일가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하네. 하지만 정작 황제도 아들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마추어였지. 다만 두 사람이 빠져든 아마추어의 영역이 달랐을 뿐이네. 나폴레옹 2세가 음악과 미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면 나폴레옹 1세는 역사와 고고학, 고전어에 빠져 있었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황제가 아마추어 장군질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는 점이네. 그 결과가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이건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네. 자신의 본업에서조차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지. 황제는 아들의 음악 취미는 걱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피상적인 군사 지식이 초래할 위험은 깨닫지 못했던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딜레탕티즘의 위험이라네. 특히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에서는 이를 더더욱 경계해야만 하지. 요즘 교육도 사실상 다방면에 걸친 재주 부리기를 유도하고 있네. 직업훈련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습 열정이 한 분야로 깊이 집중되지. 우리 아이들은 온갖 분야를 어설프게 배워도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니 진정한 숙달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 알 기회가 별로 없다네. 그러니 자네에게 권하건대 너무 야박하게 이건 쓸모가 없네 하며 냉담하게 대하지는 말게. 그리고 자네 아들이 무언가를 반쯤만 알고 있을 때와 그것을 완벽히 통달했을 때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어떻겠나. 그럴싸한 경지와 완벽한 숙달 사이에는 자연이 정해놓은 엄청난 노동의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네.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한참 뒤늦게 깨닫게 되지만 그러한 자각이야말로 공허한 활동을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네. 현대인을 위한 지적 생활 가이드 1. 쓸모없는 공부는 없다. 우리 뇌는 뜻밖에도 건축가와 같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신경망이라는 길을 만드는데 이 길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으로 이어진다. 마치 도시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골목길처럼 그 길이 어디로 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이런 뇌의 신비로운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학 시절 그는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법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배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손글씨 수업이 디지털 폰트의 혁신으로 이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실리콘밸리는 이런 우연의 마법을 체계화한 곳이다. 영화관과 데이터 과학자가 만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고 생물학자와 디자이너가 협업해 자연을 닮은 혁신적 제품을 탄생시킨다. 음악가와 프로그래머가 한 팀이 되어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단순한 융합이 아니다.
서로 다른 신경망이 예기치 않게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다. 마치 도시의 골목길들이 우연히 교차해 새로운 광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배움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다. 어떤 길과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여러 길을 동시에 내다가 제대로 된 길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여러 갈래의 얕은 길이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깊이 있는 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당장의 쓸모는 보이지 않더라도 관심 가는 분야를 발견하면 그 길을 제대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다. 자, 이제 의미 있는 배움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겠다. 1. 수동적인 정보 소비에서 벗어나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만 보지 말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아본다. 2.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려 노력하자. 새로운 기기를 살 때 스펙만 확인하지 말고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깊이 들여다본다. 3. 일상의 당연함에 의문을 가져보자. 매일 마시는 커피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그런 맛이 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본다. 4. 자신의 분야에서도 새로움을 찾자. 10년 전 배운 지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꾸준히 최신 동향과 변화에 관심을 가져본다. 칸트의 철저한 루틴 관리에 대하여. 자네에게 철학자 칸트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 그는 200여 년 전 자기관리의 대가였어. 칸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법을 터득했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불을 어깨 위로 감아 올린 뒤 아래로 당겨 마치 누에고치처럼 몸을 포근히 감쌌다지. 이불을 완벽하게 두른 후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네. 나만큼 건강한 이가 어디 있겠나. 철학자의 일화 중에서 이보다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 싶네. 만약 그가 나보다 더 현명하고 박식하며 영원한 명예를 누릴 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자부심에 불과했을 거야. 다른 이들의 눈에는 허세 가득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 재능은 종종 육체의 고통 앞에서 무력해지곤 한다네. 하지만 칸트가 매일 밤 몸을 말아 올리며 했던 말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어. 이는 단순히 타고난 체질의 덕만도 아니었지. 그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만들어낸 결과였어. 신경과민인 사람처럼 노심초사했던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꾸준하게 몸 상태를 관찰하고 습관을 다듬은 덕분에 30년이 넘도록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당시에도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네. 낮에는 두통을 호소하고 밤에는 포도주를 마시며 그로 인해 다시 두통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이들이었지. 그러나 칸트는 철학자로서 지적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네. 그의 아침은 매우 단순했어. 오전 5시, 차 한 잔과 담배 한 대로 시작하여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의나 글쓰기에 몰두했지. 오후 1시에 하루 단 한 번의 식사를 하고 저녁은 먹지 않았네. 당시 관습을 벗어난 행동이었지만 칸트는 이것이 자신의 신체 리듬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었거든. 수면의 질도 철저히 관리했는데 잠들기 15분 전에는 어떤 깊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네. 이런 엄격한 규칙을 통해
칸트는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다네. 그의 지속력과 집중력은 당대의 다른 지적 생활자를 압도했지. 칸트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조용한 행복을 찾았어. 하지만 그의 체계적인 생활도 한 가지 비판받는 점이 있었지. 바로 지나친 규칙성이었네. 그의 습관은 너무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서 집안에서만 가능했고 극도로 고요한 일상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어. 그래서 칸트는 여행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 만약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가 누리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지 않았겠나. 대부분의 삶은 이처럼 세밀하게 조절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칸트의 예시가 주는 가치는 분명하네. 그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용기 있게 찾아냈어. 지적 생활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의연히 자기 몸에 맞는 생활을 택할 결단력이 있어야 하잖나. 내가 아는 한 작가는 매일 오전 11시만 되면 몸이 안 좋아져서 내 팔자야 라며 한탄했네. 알고 보니 그의 아침 식단이 질 나쁜 커피 2잔과 기름진 음식이었더군. 그 나라 아침 문화에 따라 습관적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야. 결국 그는 습관을 바꾸어 10시 반쯤 가벼운 공복을 견디다가 잘 조리된 식사와 포도주 반병을 곁들이게 되었고 건강 상태가 놀랍도록 좋아졌네.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지쳐 오전 내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야. 반대로 파리에 사는 한 영국인은 파리식 아침을 먹었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든든한 영국식 아침과 진한 차를 8시에 먹고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훨씬 낫더라고 했지.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결단력이 필요하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생활을 조절할 용기 말일세.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관습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날 줄 안다네. 우리도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네.